말과 삶과 자유 3. 황순원. 나 자신도 후손들에게는 조상이 될 거라는 생각에 부끄러움과 함께 더럭 겁이 났다. 힘든 오르막길을 다 올라가야 편한 내리막길이 나선다. 그런데 이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보다 편하다고 멋모르고 한눈 팔다가는 뜻밖의 실수로 몸을 다치기 쉽다.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고향 토담 냄새를 느끼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입맛은 아니니라. 이남에는 명두점이라는 게 있다. 마마를 앓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잘라 몸에 짓음으로써 그 귀신이 집힌 무당의 점을 말한다. 이 명두 중에는 남의 어린 계집아이를 훔쳐다가 다락 같은 데 가둬놓고 이쪽이 밥 먹는 걸 보게 하면서 애타게 굶겨 죽인 후 왼손 새끼손가락을 잘라 몸에 짓음으로써 그 귀신이 집히기도 한단다. 병으로 죽은 애의 손가락을 자르는 것도 못한데 산 어린 것을 그처럼 잔인하게 죽이다니. 그런데 이 명두점이 아주 용하다고 한다. 큰 아이가 아니고 어린애 귀신이어서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이란다. 이 명두점 같은 것이 평안도에도 있다. 세태니 점이라고 한다. 남의 어린애를 훔쳐다가 큰 항아리 속에 넣어 굶겨 죽인 후 왼손 새끼손가락을 잘라 몸에 짓음으로써 그 귀신이 집힌 무당의 점을 말한다. 굶길 뿐 아니라 참대침으로 찌르기까지 해서 죽이기도 한단다. 이처럼 잔혹할 수가. 그런데 이 세테니점도 참 용하다고 했다. 어려서 나는 이 세테니 귀신 이야기를 몹시 무서워했다. 그러다 차차 철들면서부터는 이에 대한 무서움보다 커다란 의문을 하나 갖게 됐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관념에 대해서였다. 남의 어린애를 훔쳐다가 끔찍하게 죽인다는 것 자체가 안 될 일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혼편에서 자기를 그처럼 잔악하게 죽인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점이다. 어린 것을 잔악하게 죽인다는 끔찍함에 못지않은, 아니 더더욱 끔찍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생각을 뒤집어 보면 자기가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해도 자기를 그토록 참혹하게 만든 상대방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되니까 말이다. 19세기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신흥 기독교 단체의 하나인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기도에 의해 모든 죄, 질병, 악이 제거된다는 교리를 갖고 있어서 인간의 질병과 죽음이라는 현상의 실제를 인정치 않는다고 한다. 그 기관지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의학에 관한 기사나 약 광고, 사망 기사나 부고는 일체 싣지 않는다고. 케네디 미 대통령이 암살됐을 때도 저격당했다고는 보도했지만 죽었다는 말은 쓰지 않았다는 것. 대단한 도구마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통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 교육자들과 신도들은 인간이 죽은 다음의 세계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다고 여겨진다. 헛된 이 세상, 괴로운 이 세상을 어서 벗어나 하늘나라에서 무궁한 복락을 누리는 길밖에 없다고 모든 걸 내세에다 거는 것이다. 이 풍조가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음을 본다. 이것은 도구마 이전에 현세를 자기 힘껏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넋두리여 도피이다. 기독교에는 유황불이 영구히 타는 지옥 하나뿐이지만 불교에는 지옥이 136종류나 된다. 그 속에 8열 지옥이라고 해서 8가지의 뜨거운 지옥이 있어 형기가 짧고 형벌이 덜한 지옥으로부터 형기가 길고 형벌이 심한 지옥 애로의 차례는 등활지옥, 흑승지옥, 중합지옥, 귀환지옥,
대교환지옥, 초열지옥, 대초열지옥, 아비지옥으로 돼 있다. 이 중 제일 헐한 등활지옥에 떨어져도 뜨거운 불길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손톱과 이빨이 뽑히는 데다 옥졸이 몽둥이로 치고 칼로 찌르는 등의 갖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기가 500년이란다. 이 500년이 보통 500년이 아니고 인간 세계의 900만 년이 지옥의 하루 낮밤에 해당된단다. 따라서 이 지옥의 형기는 900만 년 곱하기 360 곱하기 500인 1조 6200억 년이 되는 것이다. 천주교에는 신교에 없는 연옥이라는 게 있다. 지옥 옆에 위치한 걸로 돼 있다. 임종 때 천주로부터 의인의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러나 큰 죄 아닌 작은 죄를 지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 깨끗이 정화를 받는 곳이다. 그곳은 바다처럼 넓고 심연처럼 깊고 사막처럼 쓸쓸하고 빛이 없어 어둡고 그리고 지옥보다는 덜하지만 불옷에 감싸여 있어야 하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장소이다. 이 고통의 기한과 고통의 정도는 각기 영혼이 지은 제목의 경중에 따라 정해지지만 지상에 있는 교우들의 기구하는 열성에 의해 달리 보속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단테는 신곡에다 연옥에서 겪어야 하는 제목의 가지수와 그것의 단계를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한 오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미식, 사음 등의 7가지로 나눠놓고 있다. 내 사돈 쪽에 여고때 악성 뇌종양으로 타계한 소녀가 있었다. 겨울 개나리의 소재는 거기서 가져왔다. 나는 이 작품에서 악성 뇌종양 환자인 영희와 간호보조원인 아줌마의 만남을 통해 지옥은 아니지만 일종의 연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련을 치르고서 얻었을 혼의 결합을 담으려 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보다도 못한 이 인간 세계에서나마. 나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끔 웃으면서 엄숙한 것을 얘기하라는 니체의 말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한 예수의 말을 떠올리곤 한다. 시골서 어른들은 담배가 떨어지면 호박잎을 대신 피웠다. 애들도 어른들 몰래 장난삼아 담배를 피울 때는 호박잎을 사용했다. 이렇게 호박잎이 담배 대신 몫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른다. 만약 호박잎이 아니고 대마잎이 담배 대신 몫을 했다면 어쩔 뻔했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농촌에서는 밭에 대마를 심기도 하고 야생으로 도단하기도 하여 대마란 흔해 빠진 식물이었다. 누구든 대마잎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래서 대마잎을 맛보고 너도 나도 마리화나 중독자가 됐다면 우리 민족은 오늘날의 민족으로 남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런 화를 면할 수 있는 민족이기도 한가 보다. 이 행운이 길이 지속되기를. 내 고향 한 사람은 술안주로 닭을 잡게 되면 을의 닭목을 자기가 차지하면서 이 모가지가 더도 말고 예서 피한 가기만큼만 길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곤 했다. 고향에서 평양까지는 40리였다. 뭐 그렇게 닭목이 맛있을까 하고 우리는 웃곤 했다. 요즘 들은 얘기인데 한 노파가 미국 이민간 딸네 집에를 갔단다. 딸이 닭고기를 어머니한테 대접하게 된 자리에서다. 닭의 다른 부위는 식구들에게 주고 어머니한테는 닭머리와 발을 드렸다. 그러자 노파는 고개를 푹 떨어뜨렸다. 딸이 어머니더러 갑자기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했다.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그럼 얼른 드세요. 보통은 팔지도 않는 걸 특별히 부탁해서 구해온 거예요.
늘 어머니는 이걸 좋아하셨잖아요. 지난날 노파는 자식들 기를 때 자신은 언제나 닭머리와 발만 먹으면서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곤 했던 것이다. 얘기는 다르지만 고향 그 사람도 닭목을 좋아하는 듯 했지만 혹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랬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어려서부터 탐정 소설을 꽤 즐겨 읽어왔다. 이로 인해 수리에 어두운 내 머리가 다소나마 개발됐다면 이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지. 비슷한 말들. 예술은 권력과 손잡음과 동시에 사멸한다. 예술은 권력을 얻음과 동시에 사멸한다. 예술은 권력의 영합함과 동시에 사멸한다. 작가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다. 설사 어떤 이상향에 출연한다 해도 작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작가의 영원한 괴롭고도 자랑스러운 숙명이다. 문장의 함축은 생략에서가 아니라 비약에서 온다. 생략한 자리는 비어있지만 비약은 여러 가지 말로 채워지는 법이다. 앞만 봐도 남편은 아내보다 약하다. 그저 가정을 위해 남편이 강한 채 허세를 부리고 있을 따름이다. 여유 있는 듯 짓는 미소도 실상은 자신 없음의 위장인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 부부가 싸울 때 무슨 일로 싸우든 항용 남편이 먼저 손찌검을 하게 마련인데 이 역시 남편 쪽이 약하기 때문이다. 개싸움에서 약한 쪽이 먼저 물듯이. 개싸움과 비교한다고 기분이 나쁘면 저녁 때 그 흔한 싸구려 술집 두세 군데만이라도 들여다보기 바란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변변한 안주도 없이 쓴 술을 마셔대고 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속에 개싸움과 비교한다고 기분 나빠한 당신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지 모른다. 이런 현상은 뭘 말하는가? 일터에서 시달리다 돌아오며 아무래도 맹숭한 얼굴로는 옆에 내를 겪어내기가 버거워 한 장 걸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서인 것이다. 앞만 봐도 남편은 아내보다 약하다. 현모양처 애들이 밖에서 이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어머니에 남편들이 밖에서 좀 늦더라도 마음 편하게 있다가 집에 돌아오게끔 해주는 아내. 우리는 흔히 자연을 정복한다는 말을 쓴다. 언제 자연이 우리에게 적대 행위라도 했다는 건가? 인간이 일방적으로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뻔뻔스럽게 정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언제고 자연을 훼손시킨 데서 오는 어마어마한 재난을 받을 게 틀림없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루바삐 자연을 정복한다는 망발을 버리고 겸허하게 자연과 화합할 일이다. 우리는 대지를 어머니에 견주어 왔다. 자애로운 어머니에. 그러나 대지는 자애로움과 함께 심한 노여움도 지니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화산, 지진 등. 하기는 그래서 대지가 더 어머니다워지는지도 모른다. 참다운 애정 속에는 매가 들어있어야 하듯.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다. 산나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나는 그동안 이 산들을 보고서 그저 산은 좋은 거지 하고 지내왔다. 그러던 것이 얼마 전부터 큰아들 동규와 함께 그가 운전하는 차로 시골들을 돌아다니는 동안 차츰 산에 대한 내 관심이 달라졌다. 아범은 산을 보고 큰 산이건 작은 산이건 숲이 있는 산이건 바위산이건 연신 아름답죠? 이쁘죠? 했는데 그 덕에 내 눈도 조금은 트여져 전에 없이 산들의 자태 하나하나를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바라보게끔 됐던 것이다. 그러면서 새삼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 땅에 정들이고 살려면 우선 산들의 아름다움 이쁨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뒤에 야산 사이에 천둥지기가 멧돼기 있어 거기 물 잡은 논에서
개구리들의 와글대는 소리가 꽤 크게 들려온다. 그러나 별로 듣기 싫은 소음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아파트 앞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민학교가 있어 운동장에서 애들의 떠들어대는 소리도 들려온다. 그러나 별로 듣기 싫은 소음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개구리들의 와글대는 소리나 애들의 떠들어대는 소리가 다 같이 자연의 소리로 들려서 그런가 싶다. 문학평론가 김윤식 씨가 내 단편 학을 놓고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다.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덕재란 이유야 어쨌든 이 편에서 보면 일단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면 틀림없다. 일종의 범죄자인 것이다. 그런 범죄자를 단지 어릴 때 단짝이라는 이유로 포승을 풀어주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학사냥을 빙자하여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합리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성삼은 덕재를 호송할 임무만 가졌지 그를 심판하거나 석방할 권리는 위임받은 바 없다. 한편 합리적 논리의 세계가 아닌 샤머니즘적 세계에서 보면 어떠할까? 이쪽에서 보면 성삼의 행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따라서 정당하다. 샤머니즘적 세계는 민화의 세계와 같다. 학이 작품으로서 뜻을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이 오직 민화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학은 소설이라 부르기 어렵다. 이 글은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해 했다. 평론가는 작가가 작품에서 의도한 것 외의 것까지도 발견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나는 본디 갖고 있었다. 물론 이 경우 어디까지나 그 얘기의 타당성과 설득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위의 글을 읽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걸 어찌할 수 없었다. 왜 그럴까? 우선 김 평론가가 학을 너무 소홀히 읽고 쓴 데서 오지 않았나 싶다. 성삼이 덕재의 포승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 어릴 때 단짝이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는 것은 어릴 때 단짝의 우정을 오래도록 지속시켜 온다는 것도 소중한 일이다. 두 사람이 청단을 향해 걸어가면서 주고받은 대화 상황을 조금만 찬찬히 읽었어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를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학사냥을 빙자하여 운운한 것도 덕재와 성삼과 학의 관계를 조금만 생각하며 읽었어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를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학사냥을 빙자하여 운운한 것도 덕재와 성삼과 학의 관계를 조금만 생각하며 읽었어도 그들의 유기적인 인과성을 알게 되어 학사냥을 빙자하여 같은 무신경한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게다가 난데없는 샤머니즘을 끄집어내고 민화라는 것을 내세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학을 비롯한 몇몇 내 작품을 마구 혹사시키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걸 일일이 따질 마음은 없고 그저 소설의 세계란 어떠한 건가를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 좀 번거롭더라도 까미의 단편 손님의 한 대목을 여기 옮길까 한다. 이 작품을 나는 학을 쓴 지 6, 7년 뒤에 읽었는데 그때 퍽 인상 깊었던 기억과 함께 학의 어떤 면하고 연상되는 점이 있었다는 기억이 남아있어 이 기회에 뒤적이게 된 것이다. 다류는 두 방향을 살폈다. 지평선이 보이는 하늘밖엔 없었고 사람이라고는 없었다. 그는 아라빈에게로 돌아섰다. 아라빈은 어리벙벙해서 다류를 보고 있었다. 다류는 그에게 꾸러미를 내밀었다. 받아도 대추하고 빵하고 사탕이야. 이틀은 견딜 것세. 자, 여기 1,000프랑도 있어. 아라빈은 꾸러미와 돈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양으로 가슴 앞에 손을 든 채로 있었다. 보게. 교사는 동쪽을 가리켰다.
저것이 탱기로 가는 길이야. 2시간만 걸으면 되네. 거기 가면 관청과 경찰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아라비는 여전히 꾸러미와 돈을 2손으로 든 채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류는 그의 팔을 잡아 불쑥 남쪽으로 몸을 돌리게 하였다. 그들이 서 있던 높은 지대 밑에 보일까 말까 하는 길이 있었다. 이제 고원을 횡단하는 길이야. 여기에서 하루만 걸으면 초원과 유목자들을 만날 것세. 그들의 법에 따라 자네를 맞아서 숨겨줄 거야. 이를 김평론가식으로 가려보면 다류는 살인자인 아라빈을 호송할 임무만 가졌지 그를 심판하거나 석방할 권리를 위임받은 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류는 아라빈을 그냥 놓아주는 것도 아니고 식량과 돈을 주어 도망을 치게끔 부추기기까지 한다. 결국 다류의 행위는 직무유기에다 범인에게 도주를 교사 방조까지 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합리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다만 샤머니즘적 세계에서 보면 다류의 행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따라서 정당하다. 샤머니즘적 세계는 민화의 세계와 같다. 손님이 작품으로서 뜻을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이 오직 민화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손님은 소설이라 부르기 어렵다. 이래서 괜찮은 건가? 길게 얘기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간단히 내 의견을 말한다면 김평론가의 소견과는 달리 나는 합리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을 다룰 수 있는 게 오히려 소설의 세계가 아닌가고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이것이 소설이 존재하는 기본 원리의 하나가 아닌 것까지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같은 김평론가가 같은 지면에서 내 단편 땅울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디까지나 A. 우리나라의 금기설화 나무꾼과 선녀를 말함. B. 나무꾼과 선녀의 이본의 하나. C. 노신이 편한 책에 들어있는 중국의 금기설화 담생을 말함. D. 다자이오 사무가 윤색한 일본의 금기설화 우라시마 다로를 말함. 의 수준에다 놓아두고 거리를 재고 싶었다. 작가 황순원의 욕망과 패기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 욕망은 황순원 자신이 시의 노신 또는 중국, 뒤에 다자이오 사무 또는 일본과 겨누고 또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시나 뒤를 비판하거나 칭찬함으로써 작가는 자기의 위치를 시나 뒤에로 올려놓거나 나란히 해둘 수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A, B를 둘러싸고 있는 윤리적 감각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비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것조차 넘어서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노대가의 대단한 작가적 패기라 할 만하다. 작가는 다만 시의 노신 및 중국 민담에만 그 인간스러움을 인정함으로써 스스로를 노시급에 견줄 수조차 있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어안이 벙벙할 밖에 없었다. 대체 내가 언제 우리나라의 것 금기설화조차 넘어서려고 했다는 건지, 설사 비판했다고 해서 넘어서고자 한 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노신의 무엇과 견주려고 했다는 건지, 김평론가의 억측의 형방을 도저히 가늠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나는 다만 땅올림을 쓰는 데 있어 이웃나라의 금기설화를 하나씩 삽입하는 게 작품 분위기 조성에 필요해 중국의 담생과 일본의 우라시마 다로를 인용했을 뿐 딴 뜻은 없다. 이래도 부족하다면 노신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알다시피 노신은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는 뛰어난 작가이다. 나도 그의 몇 작품에서 감명을 받은 일이 있다. 그런 노신과 나와의 땅울림 속에서의 만남은 그가 엮은 책에 들어있는
담생이라는 금기설화를 내가 인용했다는 것 외에 더 없다. 그 담생을 인용하게 된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땅올림 속에서도 언급했듯이 나와 사제 관계에 있는 젊은 중국 문학가 기억에게 중국 금기설화 중 짤막한 것을 하나 번역해 보내달라고 해서 우연히 얻은 것이다. 이 설화가 4세기 말엽에서 6세기 전반에 걸친 위나라 때의 이야기라는 것과 이 설화가 들어있는 노신의 엮은책 이름이 고소설 구찜이라는 것은 번역한 원고를 보내면서 써보낸 기억의 편지글 에서 알았다. 이처럼 담생이 노신의 창작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밝혀진 이상 내가 노신과 견줄래야 실은 견줄 만한 상대적 실체가 없는 셈이 된다. 따라서 내가 욕망과 패기가 있고 작가는 스스로를 노신급의 견줄 수조차 있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한 것은 순전히 김 평론가의 너무나도 어이없는 억측에서 온 것으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을 가지고 자기 혼자 설친 형국이 돼버린 것이다. 노신급 운운의 말을 듣고 좋아할 작가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독자성을 어느 만큼 지닌 작가에게는 이런 식의 비교란 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노신과의 비교를 하려거든 모름지기 피상적인 것이 아닌 두 작가를 버티어주고 있는 정신의 구조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낡은 사전에 변역을 가했다. 위고의 말이다. 당연하다. 폭넓은 언어 구사의 힘을 갖고 있었던 작가이어서 이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었다. 태어남에 우리의 자유의사는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 죽음에 우리의 자유의사는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 둘 다 좋건 싫건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일이다. 그 대신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세월은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자유로워져야 할 기간이다. 1986 7월